자, 이번 시간은 읽기입니다. 2장 읽기 부분은 소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죠. 여러분 보시지만 40문항입니다. 그 가운데 한 문항이 뭐다? 한 문항이 주관식이다. 교시별로 보면은 1교시가 39문항, 2교시가 한 문항이 주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에는 지금 우리 교재 참고해도 좋을 것이고, 칠판을 보면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까지는 듣기에도 그 평가 요소, 즉 평가 기준인 반면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문학 작품의 텍스트로 그 이해와 감상 능력도 읽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의 5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문의 유형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38쪽이죠. 그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세부 분류의 내용 있죠. 실용 문종이 8문항, 학술이 12문항, 시사교양이 12문항, 문학이 8문항입니다. 따라서 실용문의 문이라면 공문서, 법조문, 계약서, 안내문, 보고서, 설명서, 광고문 등이 있고, 학술 지분하면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우리 수학 능력의 읽기에 뭡니까? 통합형 교과와 같죠. 시사교양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시, 소설, 수필에 현대 작품에 국한되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두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읽기는 흔히 독해라 그러죠. 어떤 텍스트, 이제는 음성 텍스트가 아니고 문자 텍스트로 쓰여진 글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듣기의 대본은 이 발화 텍스트이기 때문에 뭐 인터뷰, 뉴스 또 내지는 프레젠테이션 등의 어떤 한정이 있지만 읽기 지문은 좀 전에 여기 지문 유형처럼 여러 가지 다원적으로 또 깊이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9쪽에 보면 사실적 이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주어진 제시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사실적 이해. 뭐 나중에 공부 따로따로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판단 파악입니다. 세부 출제 유형이 정보의 파악, 세부 정보, 핵심 정보, 구조, 논지, 전개, 양상.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유형학습에서 내가 전개를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 유형을 다 포함한 여기 예를 들면 사실적에서 반드시 공부할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여기 바로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추론적 이해는 둘째 주제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문맥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 인물의 심리, 사건의 진행 방식 등을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추론입니다. 따라서 정보 추리, 상황 추리, 태도 관점 추리, 과정 추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판적 이해는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가, 신뢰할 만한가, 글의 타당성. 아까 듣기에도 우리가 비판과 관련해서 연결한 바가 있죠. 내용 전개 양상에 대해서 독자들의 반응이나 또 내지는 반론 제기 등을 물어봤죠. 뭐 읽기도 그와 같은 전달 방식만 다를 뿐 듣기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추론이라는 그와 같은 통로에서는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창의는 역시 뭐다? 주관식이죠. 능동적인 반응 능력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문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학 작품에서는 뒤에 가서 한번 그 절에 가서 좀 더 면밀히 같이 공부해 보기를 하고요. 학습 전략 보시죠. 첫 시간, 둘째 시간 계속해서 사실적 이해 볼 텐데요. 글의 내용과 글의 구조되어 있잖아요. 글의 내용 구조. 이 두 가지 파트인데 세부적으로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 직결되는 주요 단어 핵심을 파악하라. 핵심은 반복한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 소주제문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 논지를 파악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요약하는 능력. 우리 듣기에도 요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일반화의 방법으로 요약해가는 방법론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읽기에도 충분히 요약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단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글의 구조적 측면,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
문단 즉 단락 사이의 문법 관계, 이 연결고리가 어떤 유기성으로 연결이 되었는가, 주장과 근거인가 또는 주장하고 예시인가 뭐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뭡니까? 글 전체의 조직 방식, 어떻게 글을 이끌어 나가는가, 주장하는 글에서는 논지 전개 방식이라 말하죠.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사실적 이해 방법의 학습 전략인데, 사실 전략만을 외우고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전략은 어디까지나 전략일 뿐이고 방법적 해설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지문을 놓고 좀 더 면밀하게 독해하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능력이 계속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 추론, 비판, 창의는 그때그때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42쪽에 사실적 이해 봅니다. 사실적 이해. 기출문제부터 보죠. 1번. 다음 글에서 광주 인권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다음 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내용의 사실적 이해인데 바로 세부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딱 읽어보고 먼저 읽어보고 꼼꼼하게 그에 대조하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항해설 바로 갑시다. 이 문제는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글의 화제는 광주 인권상이에요.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무엇에 대해 썼는가, 이 무엇에 대한 대상이 바로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먼저 판단하고 단락 쭉 보면은, 그러나 이 상의 혜택, 이 상을 받음으로써 뭐 가산점이 어떻게 주어진다든가 또는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런 등속은 이 글 내용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연결이 닿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 듣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분별력 있게 꼼꼼하게 이해하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논지는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주장의 요지. 그러니까 주제와 밀착되어 있죠.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쓴 필자의 의도와 아주 근접해집니다. 필자는 과연 이거를 왜 썼을까? 그걸 한번 의문을 두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 필자는 과연 이거를 왜 썼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보자고요.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 대체로 이런 식이다. 글쎄요, 이런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하죠. 각 단락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단락이 여러 있을 때는 마지막 문장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바로 화제입니다. 화제가 제시되면서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해서 별로 긍정적인 판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갈까요? 마지막 딱 갑시다. 마지막 단락. 우리가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분노하고 아파한다면 사소한 기술적 문제부터 해결해 상품 및 자본, 특히 석유 같은 자연자원을 전 세계로 나르고 소모하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 뭐뭐 해야 한다는 정책명제. 정책명제는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정책명제냐 가시명제냐 사실명제냐 이 명제가 세 가지 있죠. 정책명제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명제입니다. 그 서술 구조가 항상 뭐뭐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름 유출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임이 틀림없다. 언론은 저 앞에 신문기사 헤드라인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 첫째 단락의 첫째 줄, 이거 언론 얘기입니다. 그때 또다시 자원봉사대 신화만을 되풀이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의 그와 같은 작태랄까요? 이런 태안 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필자, 이 글의 필자의 바로 의도이며 이 글을 왜 썼는가 하는 답이 되는 의도이며 논지라 볼 수 있어요. 문항에서 볼까요? 제시문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를 보도하는 언론의 지나치게 자원봉사의 미담에만 집중하고 이런 좀 세부 내용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이나 대처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태안기름줄 사고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비판. 자, 이것이 가장 주된 논지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3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음 광고문의 설득 전략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설득 전략이면 뭐 논지 전개 방식 일반적인 글에, 그러나 문종이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은 있죠. 보통 일반적인 상업 광고, 공익 광고가 있죠. 근데 뭐 공익 광고도 공익 광고지만 원래 광고문은 설득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상업 광고는 뭡니까? 소비자들의 그와 같은 생각, 이런 것을 부추기거나 설득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그 전략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선택지 미리 딱 읽어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잘못된 건강 정보가 오히려 병을 키운다. 이런 표제가 나와 있고요. 건강 없는 장수비기를 찾기보다 내 몸 사랑을 마스터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의 9년 연속 뽑힌 권위자라는 얘기죠. 엘렌 폼페오 박사가 알기 쉽게 풀어줬다. 이런 부분 주의하고요. 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제시하는 방대하고 세계적인 우리 몸 지식, 복잡한 장기 모양과 기능, 상호작용에서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까지 쉽고 재미있는, 쉽고 재미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알기 쉽다는 말. 인체 여행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과연 나는 내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당신의 인체 지식을 테스트하라. 이래서 설문지, 뭐 앙케이트 조사처럼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설득 전략으로 잘못된 거니까 오답 피하기부터 봅시다. 1번, 필체의 권위를 내세워. 그러니까 지금 9년 동안 세계적 권위자, 뭐 이런 얘기 있죠.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 광고 전략의 하나입니다. 또 2번, 전문적 지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쉽다는 말 두 번이나 나왔죠. 그죠? 요 얘기도 있고. 그다음 3번,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미국 의사들이 뽑았다. 뭐 이런 얘기. 국내의 독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고. 다음 4번, 착각이 쉬운 의학 상식을 퀴즈 형식으로 제시해서 마치 뭐 앙케이트 조사하듯이 이렇게 연결지은 이런 광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항예술이 가서 이 책을 통해 장수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광고 전략을 통해서, 이런 광고문을 통해서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뭐다? 설득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득 전략도 일종의 광고문이어서 이런 방식이지 일반적인 글 같았으면 또 논지 전개 방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유형학습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원리 이해. 사실적 사고, 사실적 이해는 있는 정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줄에 있죠. 셋째 줄 가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론이나 비판 같은 적극적인 독서 행위. 좀 이따가 여기 사실 다음에 추론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할 이해의 초점이 뭐다? 사실적이 있는 그대로의 판단입니다. 세부 정보나 필자의 견해나 핵심 정보나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실적 정보의 바탕으로 해서 추론이 있어지고 비판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추론적 문제이든지 다음에 비판적 문제이든지 창의적 문제이든지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이와 같은 사실적 이해가 기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실적 이해, 사실적 사고 능력은 내용면, 다음에 구조면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내용면의 세부 정보, 다음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이런 식의 핵심 정보, 다음 글의 논지, 뭐 중심 내용, 뭐 주제, 이건 전부 핵심 정보입니다.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도 하나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 간의 관계가 결국은 여기 보면 구조에서 문장 단락 간의 관계와 서로 밀착되어 있어요. 정보 간의 관계가. 자, 그런 얘기와 더불어 구조하면은 내용은 관계치 않은 게 아니라 이 구조는 겉으로 드러난 틀이죠. 전체 틀. 그래서 문장, 앞에는 또 단어일 수 있죠. 단어와 단어가 뭐야? 문장이 되고, 다음에 문장이 단락이 됩니다.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속되어 있는가 하는 점.
글의 계층적 구조. 이것은 소주제문이고 얘는 뒷받침 문장, 이런 구분. 그래서 단락이나 문장이 차지하는 글 속에서의 위치를 점검하는 게 계층 구조의 파악입니다. 서술 방식은 주로 이제 논술문 주장하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장하는 것을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연결이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사실적인 세부 정보 파악하기. 둘째 줄에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세부 정보의 파악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정보 간의 관계, 여기 한번 차제의 문장 단락 간의 관계와 긴밀히 연대되니까 알아두시라는 선후관계, 대립관계. 대립은 대조의 방식, 서로 반대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설명 방식에 따르면 반대. 예문 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여린 소리와 된소리, 여린 소리가 평음, 된소리의 경험, 그리고 거센 소리가 격음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 이런 세 가지 가지꼴의 대립이 있어요. 이건 문법적인 지식인데 이것을 삼지적 상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기역, 평음, 다음에 쌍기역, 된소리, 격, 격음, 거센 소리 이런 과정에 세 가지 대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의 다름을, 그러니까 공과 콩은 뜻이 다르죠. 한국인은 공과 콩의 뜻의 다름을 알지만 외국인들, 영어권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외국인들은 어떠냐면은 그들의 의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유성음, 무성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처럼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도 없습니다. 자, 이건 각각의 언어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국어와 다음에 외국의 영어의 서로 상반된 특징을 이렇게 했습니까? 대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 짓고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뭐다? 대립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에 따르는 원인 분석으로 그를 이끌어 나간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주로 인과관계의 결과를 이끄는 접속 부세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게 될 때가 많죠. 4번 사실과 비유. 여기서는 비유 낱말 뜻 알아두세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 그럼 예문 보면은 개나리꽃이 노랗게 핀다. 이건 사실. 그 모습은 마치 같다 동그라미. 이걸 직유법 그러죠. 여러분 수사법에서 유자 돌림 있지 않습니까? 언유법, 직유법, 풍유법, 활유법 이런 건 전부 통칭해서 무슨 법? 비유법. 비유는 표현코자 하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댑니다. 예를 들면 그 모습은 마치 고전국의 군무와 같다. 고전국국의 군무는 뭘 뜻합니까? 앞에 개나리꽃을 얘기해요. 봄에 핀 개나리꽃이 표현코자 하는 원관형. 이걸 어디다 비유했다? 어디에 빗댔다? 고전국국의 군무. 이게 보조관념입니다. 이렇게 빗대는 방식을 비유라 그래요. 자, 돈닫기 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조금씩 단락별로 핵심과 함께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선지가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복학의 편찬 의도 첫째 문장에 나옵니다. 첫째 문장에도 나와요. 복학은 18세기 후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을 기획하려는 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학의 편찬 배경도 첫 번째 단락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다음 복학의 사상사적 의미 둘째 단락 볼래요? 복학이라는 학문이 조선의 시대 사상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3번도 해당하고 둘째 단락에서 북학파 학자들의 사대주의는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북학파 학자들의 활동 내용은 마지막 단락. 이들은 청나라 사행에서, 사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사신으로 갔다 오는 걸 사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문학서에서 보면은 홍순학의 연행가라든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같은 작품은 사신을 따라서 서장관으로 갔다 와서 적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무슨 가사? 사행가사. 사신을 수행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적었다 해서 사행가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답이 4번이다. 핵심 정보 파악하기. 자, 여기 핵심 정보죠.
핵심 정보에서 반드시 알 것은 그래 화제입니다. 화제 플러스 보세요. 필자의 생각과 의도, 견해라 그러죠. 화제는 보통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가? 이 화제는 뭐가 됩니까? 대상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이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 의도를 어떻게 서술어화시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핵심 정보예요. 이것이 바로 요지, 나아가서 소주제문입니다. 화제에 대해서 화제에 대한 필자의 의도와 생각을 서술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뭐가 되겠다? 주제문이 된다. 소위 주제문 또는 논지, 직객이죠. 중심 내용, 이게 주제문입니다. 자,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 이렇게 의미 해석에서의 명확성이 바로 독해 전략의 제1번입니다. 그 뭐 청의도 있고 계청도 있고 무슨 논지 전개 방식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기가 피부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화제 플러스 화제는 그 글 쓰는 대상, 무엇에 대해서인가?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의도를 서술화시킨 게 바로 뭐다? 주제문이다라고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중심 내용, 주제문 상관이 있죠. 핵심은 1번 봅니다.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땅따당땅땅 하면 첫째 단락, 그죠? 다음에 둘째 단락, 물론부터, 둘째 단락, 2개의 단락이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 논술문은 한 7, 80% 정도가 미관식이에요. 뒤쪽에 단락이든 단락 내부든 뒤쪽에 마지막 단락의 주제가 강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통 글쓰기 습관이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의.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어의 문장만 가지고 보면 문장이 뭐예요? 단락이 되고 단락이면 글이 되잖아요. 전체 글이. 그럴 때 우리 국어의 문장에서 서술어가 가장 대요합니다.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띤 성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서술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반드시 뒤에 오기 이런 어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문장 쓰기 사고가 문장, 단락, 다음에 전체 글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7, 80% 이상이 논술문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주제가 바로 뒤쪽에 연결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갑니다. 여기 시민정신이 몇 번 나와요. 자, 마지막 단락. 물론 그것이 철저히 서구적인 것일 수는 없고 또한 맹목적으로 서구사회의 시민정신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유의 전통 문화와 민족정신을 가져가고 있고 이 중에서 계속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가 형성 발전시켜야 할 시대 즉 동그라미. 즉 하는 것은 풀어서 자세히 얘기한 거야. 시민정신 동그라미. 주어가 시민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제가 시민정신.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47쪽에 지문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와 똑같이 한번 도식화해 보면은 여기 화제가 뭐죠? 시민정신. 이게 핵심어예요. 화제가 핵심어가 될 때 맞죠?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서술어화. 이게 뭐다? 마지막 부분에 논술문은 마지막 단락 또는 마지막 부분에 주로 위치를 많이 한다. 7, 80%가 미관식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요지자 주제거든. 그 마지막 부분인 거죠. 시민정신은 주어. 우리가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시민의식이 같이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변증법적 통합. 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것들은 가시적 정보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정책명제라 그랬잖아. 필자의 주장을 나타낸 바. 마지막 문장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밑에 해설지가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민정신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셋째 줄. 자, 서구의 시민정신과 전통적 가치관을 통합한 새로운 시민정신을 형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지자 이 글의 주지, 중심 내용입니다. 다음 2번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한번 바라볼까요? 선 또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규범에는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이 있다. 지금 여기서 뭐 화제제시입니다. 뭐뭐가 있다, 뭐뭐고 있다, 뭐뭐 이런 식으로 뭐뭐고 있다, 또 뭐뭐 왔다 이런 것은 주로 상황 판단으로 화제제시를 한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명령규범, 금지규범 여기 화제제시 첫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보는 범위는 마지막에 나은 단락 마지막에 바로 삼국지 1차적으로 수용된 명령규범. 그죠? 다음은 뭡니까? 셋째 줄에 결국 금지규범의 한 형태에서 자, 이 글의 화제는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이고 나에는 명령규범, 다에서는 금지규범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에서 보면은 셋째 줄에 명령규범은 나를 통해, 금지규범은 나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면 그 핵심은 뭐다?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이 되겠죠. 자, 도움닫기 예제 갑니다. 2번 보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 중심 내용, 주제, 논지 다 통합니다. 요지 이런 것과.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각 단락에, 네 단락이 나오잖아. 그럼 각 단락의 첫째 문장 보세요. 도대체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의 사실의 인식은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죠. 밑줄. 또 마지막 단락. 과거의 마지막 문장. 과거의, 가의 마지막 부분.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가? 이렇게 좀 더, 뭡니까? 구체적으로 물어가죠. 답은, 그 첫째는, 자, 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주관적인 선입견을 없애는 일, 방법을 얘기했죠. 다음에 다단락, 다음으로는 논리적인 사고에 충실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방법적으로. 답은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같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앞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면서 이같이 이렇게 글이 쭉 나오다가 이같이 또는 뭐 이처럼 이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런 표현은 앞 내용을 지시한과 동시에 지시하면서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뒤에 바로 뒤에 뭐가 요지 바로 뒤에 지시하면서 바로 뒤에 요약된 논지 이 요약된 논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 요약된 논지가 뭐예요? 중심 내용이에요 또. 그죠? 이런 것은 뭐다? 이같이 이처럼은 중요한 가시적 정보란 말이에요. 가시적 정보. 겉으로 형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시적 정보입니다. 가시적 정보는 뭐 여러 있죠, 그죠?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해를 전략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가시적 정보의 1차적 바탕을 두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같이 이처럼 하면 뒤에 뭐가 나온다? 바로 뒤에 요약된 논지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갑시다. 이같이 주관적인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얻어진 객관적 사실은 역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락이 여러 개 있을 때 설득하는, 주장하는 글에 주로 마지막 단락에 뭐가 한 7, 80%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구조의 정책 명제 형태라든가 또는 이처럼이라는 이와 같은 가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5번 보세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고스란히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은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이 지문에. 왜 그러냐면 이 3번은 고등학교 7, 8차 교과서에 나오는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입니다. 그 구절 가운데 결론이에요. 결론.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부분의 결론. 자, 우리가 잘 보시면은 쓰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 조금 작성해 볼까요? 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여러분 고등학교 상하교과서에 나오니까 다들 뭐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 저자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기백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죠 있죠. 우리 그 소장파 역사학자이셨습니다. 이기백 씨가 적었죠. 자 어쨌든 우리가 흔히 논술문의 대표적인 아주知名도 높은 그리고 공부할 만한 텍스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결론 부분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단락이 지금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째 단락이 쭉 있고 둘째 단락이 시작하는 것이 다만입니다. 다만. 이렇게. 그러면 다만은 뭔가 덧붙이는 이 접속 부사를 볼 때 둘째 단락은 부연적 성격입니다. 덧붙이는. 그러면 1번이 뭡니까? 바로 주지가 됩니다. 그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에서 주지 단락과 덧붙인 부연 요거 다만으로도 접속 부사의 성격이 그 단락의 성격 전체를 얘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는 주지 부연입니다. 그러면 주지 단락 속에서 뭘 찾아라? 바로 여기서 실제 주제를 찾아야겠죠. 그죠? 한번 보시죠. 다만 넷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다 빗금 긋고 이 다만 이유는 다만이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제를 위해서 한 단락으로 구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그라미. 따라서 하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는 그와 같은 접속 부사예요. 그게 중요하죠. 선물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국소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국수주의, 배타주의 이건 자민족 우월주의입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에스노센트리즘 이런 얘기 하죠.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전통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렇다면 민족문화 전통 계승의 당위성 또는 정당성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럼 답은 뭐예요? 3번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은 당연하다.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다만 이 접속 부사로 봐서 이 뒤쪽은 부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한 단락으로 되었던 의도적으로 원래는 기존에 두 단락이지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은 뭐다? 부연적 성격을 띄었으니까 앞쪽에서 주지 내용 가운데서 뭐다? 바로 추상화시켜서 그 내용의 핵심을 추상화시켜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외래 문화의 주체적인 수용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문화 전통과 계승은 당연하다. 그 정당성 그리고 뒤에는 외래 문화 수용의 올바른 자세가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적 사고 능력의 내용적인 측면, 즉 핵심 내용, 세부 내용,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간의 관계. 우리 공부하면서 주지, 부연 이런 것도 정보 간의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이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충분히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큰 무리수가 없죠. 우리 이렇게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실적 이해 가운데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